안녕하십니까. 고졸검정고시 사회 모의고사 강의 김성태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 모의고사인데요. 당연하지만 제가 항상 시작할 때 물어보는 겁니다. 풀어보셨죠? 그렇죠?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시고 나서 듣는 것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풀어보시고 나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사회 모의고사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보면요. 1번 문제는 현대사회 변동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걸 물어봤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물어보고 있는데요. 보시면요.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요. 산업화와 도시의 인구 집중 이거는 도시화와 관련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도시화 이거는 도시화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일단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세계화요. 지식이나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된다. 이거는 세계화보다는 정보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죠? 이거는 정보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도시화네요. 도시화는 삶의 단위나 영역이 전직으로 확대된다. 이거는 세계화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세계화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답은 일단 4번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4번 보죠. 고령화, 의료기술의 발달과 평균 수명의 증가가 원인이 돼서요.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화의 변동 결과를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문화 변동의 결과 어떻게 나오나 지금 좀 볼게요.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해서요. 제3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제3의 문화. 일단은 그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는 외부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전파에 의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있는데 내부적 요인에 발명과 발견이 있고 외부적 요인에 전파가 있다. 그런데 전파가 더 중요하다. 외부적 요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전파와 관련된 걸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가 발견된 전파가 된 다음에 그 문화가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두 문화가 만나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고요. 제3의 문화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융합에 해당하겠죠. 융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인데요. 이거 보시면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A 문화랑 B 문화가 합쳐졌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이 나오는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A하고 B가 둘 다 있어요 라고 하면은 공존이었고요. 그리고 공존과 병존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그 3개밖에 없는데 4개를 만들어서 쓰려니까 하나는 똑같은 말 하나 써놨어요. 그죠? 공존과 병존 똑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문화 동화는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A하고 B 중에 하나만 남는 거. 그렇죠? A만 남았다거나 혹은 B가 남았다거나 그래서 둘 중 하나가 남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남는 게 동화고요. 문화 융합은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전혀 다른 C라는 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문화 융합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격이 다른 하나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봤죠. 그렇죠? 일단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안을 물어봤는데 이 해결하는 방안 중에서도 뭐가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른 것. 성격이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일단은 이게 무엇인가 봐야겠네요. 무슨 문제인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그렇죠? 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인권 침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에 대한 문제죠? 다문화 사회에 대한 문제네요. 그죠? 다문화 사회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두 가지 중 하나겠죠. 그렇죠? 사회 제도적인 차원이 있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 혹은 뭐 정신적인 차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요. 다문화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건요. 요거는 조금 제도적인 차원이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문화 교육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교육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뭐 교육에 대한 뭐 정책을 마련한다. 뭐 이런 건 제도적 차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 자체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제도적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 개인적인 이제 민간 쪽에서 이루어지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 친다면은 개인적 차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 차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제도적 차원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으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3번이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이건 당연히 개인적 차원이죠. 네. 개인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개인적 차원이고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함양한다. 이것도 당연히 개인적 차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는 그런 문화가 발생할 수 있었어. 그죠? 우리와는 다르지만 인정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문화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요. 확실하게 다른 거는 1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다문화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제도적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세 개는 개인적인 차원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여기서 다문화 교육 같은 경우에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일단은 보류하시는 겁니다. 일단 보류하시는 거고요. 확실한 걸 먼저 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걸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답은 1번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본권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기본권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보고 있네요.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 여기서 사실 이제는요. 이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솔직히 이제는 좀 자동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인간다운 삶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내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럴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도록 그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사회권. 예. 요게 나오는 순간에 사회권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사회복지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사회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란 말이 나왔을 때 그렇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에 대한 얘기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되고요. 현대 복지국가에서요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인 권리에 해당하죠. 그렇죠? 물론 가장 적극적인 권리라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가장 적극적인 권리는 청구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사회권도요 적극적인 권리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지국가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최근에 더욱더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계속 저희들 우리나라의 논의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 복지를 더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복지를 할 때 선택적으로 복지를 할 것인가 보편적인 복지를 할 것인가.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복지는 늘리는 게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복지는 조금 적은 편이에요.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답은 몇 번이죠? 답은 3번 사회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통계지도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통계지도가 인구 이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화살표 방향으로 인구 이동 방향이 적혀 있죠. 그죠? 그리고 화살표 굵기에 따라서 보시면은 이동량. 그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동했냐는 이 화살표 굵기를 보시면 되고요.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은 어떻게 이동했는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지도를 우리는 유선도다.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1번 유선도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중에 사실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 문제에 해당하는 걸 고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과 가치 중에 사실 문제 이걸 골라라 이렇게 하는 거네요. 기억 보시죠. 사형제도는요. 폐지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합니까? 개인적인 얘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의견이 정답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폐지돼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폐지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뭐가 참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거에 대한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는 이제 개인적인 가치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것은 가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가치에 해당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참과 거짓이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니은요.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 확인하시면 돼요.
흡연율이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는요, 확인하시면요, 명백하게 팩트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문제에 해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니은이 맞겠고요. 니은 맞겠고요. 고교 평준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인데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참 거짓은 구분하기 어렵죠. 다만 이 고교 평준화에 대한 가치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가치 문제에 해당하는 거겠죠. 리얼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고 있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죠? 스마트폰 보급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가 아닌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문제에 해당하겠네요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권력 분립은 이제 삼권 분립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 입법, 사법.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목적은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당연히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너무 명확한 말이네요. 그죠?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서로 유착하면 절대 안 돼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사법부는요. 사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아니죠. 그렇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는 사법부가 아니라요. 네, 이건 입법부에 해당합니다. 이건 입법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법률을 집행하고요. 정책을 수립한대요. 법률을 집행합니다.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집행에다가 딱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죠? 법률을 집행하는 애들이니까 행정부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행정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법을 해석하고요.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적용에다 동그라미 딱 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적용하고 분쟁을 해결하니까 요거는 사법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거 하나밖에 없네요. 딱 하나. 1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목적 하나만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법을 만드니까 입법부, 집행하니까 행정부, 법을 적용하니까 사법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정치 참여의 중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치 참여의 중요성 옳지 않은 거 고르시면 됩니다. 1번요.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유도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치 열심히 참여하시면요. 열심히 참여하시면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함부로 정치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워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요. 직접 민주정치를 보완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일단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직접 민주정치가 아니에요. 그죠? 직접 민주정치가 아니라 간접 민주정치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렇게 되면 맞을 것 같아요. 간접 민주정치를 보완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가서 정치할 수 없으니까 대표자를 뽑아서 하는 간접적인 민주정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자한테 우리가 권력을 준 겁니까? 빌려준 겁니까? 준 거라고 하시면 안 돼요. 빌려준 겁니다.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권력에 대한 소유권은 여러분한테 있어요. 여러분한테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막 쫄지 마세요. 막 정치인들 막 왔는데 나라님 아닙니다. 이제 알겠죠? 나라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신 권력이에요. 여러분이 나라의 주인이죠. 그죠? 그래서 빌려주는 겁니다. 나 빌려줬는데 그래서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잘 못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거는 간접 민주정치를 보완하는 거지 직접 민주정치를 보완하는 게 아닙니다. 되시죠? 그렇죠? 간접 민주정치를 보완한다. 이게 맞겠고요. 직접 민주정치를 보완한단 말은 조금 틀린 내용이 될 수 있겠어요. 3번 볼게요. 시민의 이익을 증진한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치 참여하면 할수록 여러분한테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 안 하시고 막 선거도 안 하시고 막 이러시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들까 막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치 참여 안 하시기 때문에 더 힘들게 사시는 겁니다.
정치 참여하면 할수록 그 분배가 공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많이 참여하세요.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됐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4번이요. 정치의 발전을 유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시하는 눈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치도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은 몇 번이죠? 답은 2번. 2번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회보험이라고 돼 있죠. 네,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이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거라 그랬고요. 기본적으로는 강제가입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특징만 조금 적어볼게요. 특징은 이제 강제가입. 네, 그리고 비용 부담은 기본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수혜자, 돈을 받을 사람, 나중에 혜택을 받을 사람, 그리고 기업도 같이 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정부까지 같이 돈을 내줍니다. 그래서 셋이 같이 내주는 거고요. 그리고 상호 부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네,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일단은 국민연금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사회보험에 해당하고요. 왜냐하면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그렇죠? 맞고요.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아니에요. 의료급여는 이거는 공공부주에 해당합니다. 의료 비용을 직접 대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공공부주에 해당하고요. 국민건강보험, 이거는 사회보험에 해당하죠. 그렇죠? 사회보험에 해당하겠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이것도 공공부주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은 기업과 디귿, 기업과 디귿 2번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중 경제성장의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요인,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생산 요소를 확보한다. 당연히 생산 요소가 있어야 생산을 하죠. 그렇죠? 생산이 많이 돼야 경제가 발전하는 거고요. 2번, 시장이 확대합니다. 시장을 확대해서 판매처를 늘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경제가 발달할 수 있어요.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게 되면요. 당연히 발전할 수 있게 되겠죠. 정부의 보호무역, 한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정부의 보호무역은요. 아주 옛날에 했던 거예요. 막 1700년대 막 이럴 때 했던 거고요. 한물 갔어요. 정부의 보호무역은 더 이상 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또 개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이 솔직히 올바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보호가 절대 안 좋아 이건 아니에요. 보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보호무역 같은 경우는. 그런데 너무 싸고 돌면은 그게 경제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보호무역이 경제 성장의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요. 조금 이제 올드한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환율 상승이 되면요.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했어요. 이거 헷갈리실 거예요. 헷갈리시니까 꼭 이렇게 적어놓고 하십시오.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1500원으로 올랐어. 네. 그래서 1달러를 사는데 1달러를 사는데 이제 1,500원을 줘야 돼. 500원을 더 줘야 돼. 이거 써놓고 하시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볼게요. 수출이 증가한대요. 그렇죠? 수출이 증가한다. 원래 1달러짜리 물건 하나 팔면요. 1,000원 받았죠. 1,000원. 근데 지금 얼마 받아요? 1,500원 받잖아요. 그죠? 수출은 유리해지고 증가하게 됩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물가가 하락합니다. 물가가 하락한다고요? 외국에서 1달러짜리 원자재 샀어요. 근데 옛날엔 1,000원이었는데 지금 1,500원이야. 그렇죠? 우리나라 물가는 올라가는 거죠. 원자재가 500원 올랐는데 당연히 물건값도 500원 올라겠죠. 그죠? 네, 그래서 물가가 하락한다. 아니죠. 그죠? 물가는 올라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국제 수지가 적자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수출이 증가하잖아요. 예, 이거는 국제 수지라고 하는 건 거래에 따른 외화의 수입과 수출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환율이 올라갔죠. 그죠?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 국제 수지는 그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요. 외화는 점점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외화가 점점 들어오게 되니까 국제 수지는 흑자가 돼야죠. 그렇죠? 흑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한다. 외국인 관광객은 엄청 늘어납니다. 왜요? 외국인 관광객이 원래는 1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여행하려면은 1,000원짜리 여행을 해야 돼요. 근데 똑같이 1달러를 가져왔는데 우리나라에서 1,500원짜리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게 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환율 상승의 영향, 환율 하락의 영향 둘 다 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환율과 관련한 게 이번에 이제 그 2009 교육과정에서 나름 좀 중요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율 관련한 건 조금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뭘 해결해야 돼요? 노동력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문제 어떤 걸까요? 네. 노동력의 부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년을 연장한다. 정년을 연장해서 노동력을 조금 더 늘리는 거 가능할 수 있겠죠. 맞고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필요한 데다가 배치하면서 노동력을 쓰는 거 될 수 있겠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한다. 여성들이 이제 집안에만 있을 게 아니라 와서 좀 일을 해주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맞고요. 여성들이 가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거는 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죠. 그렇죠? 여성들이 가사에 전념하게 된다고 해서 노동력이 뭐 보완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동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나와서 일을 해야 노동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답은 4번 하시면은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자산관리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상 소득보다 소비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자산관리를 해야 된다? 항상 소득이 소비보다 많으면은 도대체 왜 자산관리해요? 계속 소득이 많은데? 그죠? 아니죠. 그래서 그 청장년기, 그러니까 일을 막 할 때는 소득이 많을 수 있는데 나중에 노년기 가게 되면 소비가 더 많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서 이제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요. 소득과 소비가 매번 꾸준하게 이루어진다. 꾸준하지 않아요. 소비는 나름 꾸준하게 증가해요. 소비는 나름 꾸준하게 증가하는데 소득 같은 경우는 아니죠. 소득은 막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원래 청년기 때, 그러니까 청소년기 어렸을 때, 아동기, 청소년기 막 이럴 때는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막 없다가 그 나중에 갑자기 이제 확 올라가죠. 그죠? 그 일자리 갖게 되면서 그러다가 노년기 은퇴하고 나면은 확 줄어든다고요. 그죠? 그래서 일정하다라고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자산 관리를 하셔라라고 하는 거고요. 3번요. 소득은 일정해야 소득은 일정한데요. 소비 수준은 변화합니다. 저 소득은 일정한데 소비 수준이 막 변화해요. 이것도 아까 조금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 수준도 변화하고요. 소득도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도 변화하고 소비도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생애 주기에 따라 소득과 소비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소득과 소비가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이에요?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산의 유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산의 유형입니다.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신용도가 높은 회사에서 발행을 해요. 신용도가 높은 데서 발행한다. 왠지 채권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볼게요. 주식에 비해서 안전성이 높다. 채권 가능성이 아주 높고 거의 확정이네요. 그죠? 왜냐하면 주식 아니면 채권인데 주식이 나왔으니까요. 그죠? 채권에 대한 얘기 같고요. 만기 이전에도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다. 만기 이전에도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다. 채권에 해당합니다.
채권. 그쵸? 그래서 다음 몇 번이죠? 답은 3번. 채권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합리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걸 고려하라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자산 관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네요. 옳지 않은 거 고르시면 되겠죠. 원금 보전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가? 그 원금 보전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 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안정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안정성 혹은 안전성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수익성이겠죠. 그렇죠? 수익성 당연히 고려하셔야 되고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인가? 관계없습니다. 그죠? 아는 사람이 쓴다고 그냥 할 거예요. 자산 관리 그 자체의 그 기준이 다른데? 그죠? 버는 돈도 다르고. 그죠? 남이 쓴다고 해서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3번이 틀렸고요. 현금이 필요할 때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가? 이거 유동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 그래서 우리가 자산 관리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뭐죠?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세 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고려하셔야 되고요. 3번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입니다.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 근로기준법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 문제 보죠.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소비 행태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볼게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성공과 재산을 과시하려고 하는 욕망을 막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일부러 막 이제 비싼 물건을 사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뭔지 알아? 막 명품 막 삽니다. 그렇죠? 이 얼마짜린데 시계 막 그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건 소비하면서요. 일반적으로 있는 상류층의 소비예요. 그렇죠? 상류층들이 자기들이 어느 정도 부자인가 뭐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데 상류층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막 이런 소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 막 모아갖고 좀 막 비싼 거 산 다음에 그걸 과시하는 거죠. 그렇죠? 나 이만큼은 사라 이러면서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요. 뭐 그렇게 소비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과하게 소비할 이유가 없는데 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죠? 요거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효과. 바로 베블렌 효과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답은 3번이죠. 그렇죠? 베블렌 효과 뭐라고 해도 맞아요? 네. 과시효과 이렇게 해도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과시효과에 해당하는 게 이런 겁니다. 백화점에서요. 만원이라고 딱 해놨는데 만원이라고 했는데 안 팔려. 물건이. 안 팔려. 그래서 공간을 딱 보면 10만원 딱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갑자기 막 팔리는 거야. 팔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런 게 대표적인 이제 베블렌 효과, 과시효과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비싸니까 더 잘 팔리는 거. 그죠? 네. 이해할 수 없는 소비 행태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베블렌 효과에 해당하고요. 모방 소비는 누굴 따라하는 거예요. 유행에 따른 거고요. 모방 소비와 밴드웨건 효과는 같은 말입니다. 밴드웨건 효과도 뭐 밴드를 따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서 그 사람과 똑같이 소비하는 것 그런 거고요. 충동 소비는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소비하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가입되어 있는 경제블록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쵸? 그래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요거 세 나라 보시면은요 대부분 북아메리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북아메리카 나라들이 이제 가입되어 있는 경제블록 나프타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나프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머지 세 개 다 뭔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확인 꼭 하세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도시 내부 공간이요. 주거 공간, 업무 공간, 상업 공간, 공업 등 기능별로 공간이 나뉘는 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지역 분화 이렇게 부릅니다. 지역 분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답은 1번 지역 분화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도시 중심부의 주간 인구는요 계속 증가하는데요. 야간에 거주하는 상주 인구는 점차 감소해요. 왜 그러냐면은 대도시 중심부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이건 안 되겠다. 여기는 여기서 생활을 못 하겠고 그 바깥에 살면서 집값 사는 데 살면서 여기로 출퇴근해야겠다. 그래서요 주간 인구 그러니까 낮의 인구죠, 그렇죠? 낮의 인구는 증가한 거예요. 막 밀집했습니다. 막 밀집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야간에 밤에는요 밤에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안에 인구가 없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인구 공동화 현상 이렇게 부릅니다.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죠. 21번입니다. 다음 중 천연자원의 국제이동이 매우 활발한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천연자원이 왜 활발하게 이동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당연하지만 이겁니다. 모든 곳에 고르게 분포가 돼 있으면요 이게 아무리 귀한 거라고 해도 굳이 뭐 다른 나라에서 막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나는데,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데 다른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은 이것은 특정 부분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알맞은 것은 편재성이 조금 더 맞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원의 편재성 때문에 이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유한성도 될 수 있어요. 유한성도 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알맞은 걸 고르라고 했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편재성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국제조약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국제조약으로 올바른 거 고르시면 되는데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의 규제를 위해서요 체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하는 거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되겠죠, 그렇죠? 몬트리올 의정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나머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후변화 협약은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고요. 람사르 협약은 습지랑 관련이 있어요. 습지, 전 세계 습지가 사라지는 거, 그거와 관련이 있고, 바젤 협약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의 이동, 국제 이동, 뭐 이런 거를 규제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입니다. 몬트리올 의정서 보시면 되겠고요. 23번 볼게요. 다음 지역들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부무사섬, 카스피해, 북극해 이렇게 세 군데가 돼 있네요, 그렇죠? 세 군데는 일단 뭐가 많이 나는 곳이죠? 석유가 많이 나는 곳이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어요. 비슷한 문제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섬들 여기에서 석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석유와 관련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석탄과 관련 있고 석유랑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호작물을 수출하는 지역이다. 기호작물을 수출하는 지역이다. 전혀 관계없죠. 전혀 관계없고요. 지구온난화로 물에 잠기고 있다. 북극해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렇죠? 별로 관계없고요. 석유자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24번입니다. 다음 중 거점 개발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점 개발 방식인데요, 특정 지역에다 집중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도상국형 발전입니다, 그렇죠? 개발도상국형 발전이요. 추진 주체는 당연히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가 밑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 방향은 밑으로 내린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고요, 그렇죠? 하향식이죠, 하향식, 그렇죠? 그래서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 되겠고요. 목표는요 효율적 개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빠른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고요. 채택 국가는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에 해당합니다.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줘야지 않아요. 그러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발전을 뭐라고 부르죠? 지속 가능한 발전 이렇게 부르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거는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경보존과 함께 개발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2009 교육과정에서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사회분도 다 풀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한 거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으실 텐데요. 그 틀린 것들을 확실하게 복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문제풀이를 통해서요, 자기가 부족한 점을 찾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새로운 걸 막 집어넣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문제 풀어보시고 틀린 문제 확인하시고 그거와 관련한 개념들 조금 더 주변에 있는 것들 확인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5회 모의고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